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일의 한 역사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반도의 두 얼굴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안드레아스 뮬러, 그는 역사학자이자 여행 칼럼니스트로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직접 남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놀라운 대조와 깊은 통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안드레아스 뮬러입니다. 우리 독일도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동서독의 분단 과정과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비교 연구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남한과 북한은 정말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두 지역 모두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산업 기반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당시 북한이 오히려 약간의 우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가 건설한 몇 안 되는 공업시설들이 주로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자료를 들여다보며 나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며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통계 자료들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약 20배에 달했고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분단이 있었지만 한반도만큼 극명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체제의 차이였지만 남북한의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과 통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이것이 내가 한반도를 직접 방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나로서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책으로만 알던 한반도의 현실을 그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며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두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그 비밀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반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북한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8월 나는 중국 단둥을 거쳐 마침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차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70년대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았죠.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역사 건물이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의 미소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평양 시내로 들어가면서 나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자동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만이 보였죠. 건물들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럽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밤의 평양이었습니다. 몇몇 주요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바라본 평양의 야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는 도시에서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의 모습인가? 독일 통일 전 동베를린의 모습도 이렇게까지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군사 퍼레이드 연습 현장을 관람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행진하는 모습은 분명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텅 빈 거리, 관람객들의 경직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던 상황들. 여기는 찍어도 되지만 저기는 안 됩니다. 안내원의 말에 나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자유가 없는 거대한 감옥 같은 사회라는 것을, 그리고 주민들의 눈빛에서 나는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몰라도 그 두려움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의 셋째 날, 나는 일반 상점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안내원은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는 상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열대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있는 상품들도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쌀, 옥수수, 몇 가지 통조림, 그리고 낡은 생활용품들이 전부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쇼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배급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급표로 쌀 3k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21세기에 여전히 배급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경악했습니다. 1950년대 동독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니. 한 중년 여성이 배급표를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 야윈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체념한 듯한 표정.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안내원은 우리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1945년 해방 당시 남북이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나로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나는 독일의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945년 당시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입고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배급에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방문한 또 다른 상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열장 안의 상품들은 마치 전시용인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팔리는 상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수출용이고 실제로는 이쪽 상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상품보다 수출용 상품이 더 좋다는 현실.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한쪽은 여전히 배급으로 연명하고 다른 한쪽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까? 같은 민족, 같은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한에서 내가 보게 될 것들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두 번째 모습을 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평양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자유롭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자신감.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밤이 되자 온 도시를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며칠 전 본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같은 민족의 도시인가?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에서 쏟아지는 빛,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불빛,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들. 나는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본 암울한 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동 거리에 나섰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모습. 북한의 텅 빈 상점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상품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브랜드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며 구매하는 모습. 배급표 대신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홍대 근처의 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한 학생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판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직원들과 대화하며 나는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서 나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는 모습.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작이었지만 남한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북한이 통제와 억압을 선택했다면 남한은 자유와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방문 경험에 대한 인터뷰였죠. 그때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독일의 분단 경험과 비교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직접 한반도를 방문하고 난 지금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은 존경으로, 관심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남한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 전 똑같은 폐허에서 출발한 두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아직도 배급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억압된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사회. 반면 남한에서 본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인터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기적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두 사회가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다른 운명을 맞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죠. 독일 통일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나는 확신합니다. 남한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군사독재를 겪기도 했고 경제위기도 여러 차례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남한 사람들의 의지력,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파프, 한국 영화, 삼성, LG. 이들은 모두 자유로운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 국민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배우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취입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그리고 분단을 경험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는 한국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